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계사 4차 시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단원인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에서 첫 번째 주제인 춘추 전국시대와 진안제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황하강 유역에서 등장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까지를 학습을 했는데요. 이 주나라는 혈연을 매개로 한 봉건제도로 통치했다까지 학습했습니다. 그런데 이 혈연 관계는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약해집니다. 여기다가 기원전 8세기에 견융족의 침입으로 주나라는 호경에서 나급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왕권이 약해졌겠지요. 자, 이렇게 되자 제후들이 중국의 패권을 놓고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시대를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굳이 이 춘추 전국시대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춘추 시대는요, 아직은 주나라의 권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후들이 군사를 일으킬 때 명분이 존왕양이입니다. 왕을 받들어서, 즉 주나라 왕을 받들어서 오랑캐를 제거할 거야. 이것을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제후국이 5나라, 그래서 춘추 5패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반면에 이 전국시대는요, 더 이상 주왕실의 권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강한 제후만이 살아남는 시대, 그래서 약육강식의 하극상의 풍조가 성행했던 시대를 전국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제후국이 7나라로 이것을 전국칠웅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계사에서는요, 굳이 춘추와 전국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주나라가 나급으로 천도하면서 진나라가 통일하기까지의 이 시대를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도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의 지도인데요. 여러분은 여기 있는 나라들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지도가 나오면 춘추 전국시대를 묻는 문제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요, 이 춘추 전국시대에 한반도는 고조선이 있네요. 그리고 이 춘추 전국시대 가장 약했던 나라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자, 이 진나라는요, 옆에 유목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늘 이 유목민들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군대는요, 걸어 다니는 군인들이에요. 보병. 반면에 유목민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입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는요, 유목민과 대결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말 타고 다니는 전법, 우리는 흔히 기마전법 이렇게 부릅니다. 기마전법을 습득을 했고요. 통치 이념으로 법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 춘추시대의 분열을 수습하고 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춘추 전국시대는요, 제후들 간의 패권 다툼이 이루어진 전쟁의 시대였지만 이 제후들이 중국의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혹은 경제적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춘추 전국시대에서는 이 변화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정치 면에서는요, 봉건제가 사라지고 군현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군현제라는 건요, 왕이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파견해서 통치하는 걸 군현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경제 면에서는요, 철제 농기구가 등장을 하고요, 우경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경이라는 건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건데요. 자, 소를 농사에 이용하고
철제 농기구가 사용이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토지 사유화 역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먹고 남는 거 갖다 팔아야지요. 그래서 상공업도 발달하고요. 장사가 잘 되는 곳에 도시도 만들어지고 도전이나 포전과 같은 다양한 화폐가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활발해지면서요. 산농공상의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산농공상이라는 건 산은 공부하는 사람, 농은 농민, 물건을 만드는 사람, 상은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사회가 좀 더 전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한 건 누굴까요? 그쵸, 농민이겠지요. 그러면서 춘추 전국시대에는 소농민 가족이 사회의 기초 단위가 되고요. 또 이 제후들이요, 부국강병을 추구하면서 능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면서 능력 중심의 사회가 등장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아까 사라고 했습니다. 이 사계층이 부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춘추 전국시대는요, 굉장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제후국들 사이에. 그러다 보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군사력이 많아야 되겠지요. 그럼 그 군대의 주축이 누굽니까? 백성들이지요. 그러면서 백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이 됩니다. 다음 문화면에서 보면요. 이 제후국들이 부국강병을 추구하면서 능력 있는 인재들, 아까 선생님이 사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대거 등용을 하면서 이들 사계층은요. 어떻게 하면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들을 제자백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제자백가들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이 세계사에서는 크게 4가지의 사상을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자, 이 유가는요, 공자, 맹자, 순자, 이분들이 유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유가 윤리의 핵심은요, 여기 가족윤리 확립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추구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놨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 말 들어본 적 있지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즉 몸을 바르게 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면 나라와 천하가 평화로워진다. 이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육아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육아에서는요,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인과 예를 중시했습니다. 그럼 내가 바르게 되면 가정도 바르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나라도 잘 다스리게 되고 천하가 태평해질 거다. 이게 육아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족윤리 확립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을 추구한 게 육아입니다. 그리고 이 육아가 한나라 때 통치 이념이 되면서 유교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상의 주류를 형성한 게 바로 육아입니다. 자, 다음으로 법가는요, 대표적인 사상가는 상항, 이사, 한비자입니다. 자, 이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항, 이사, 한비자 전부 다 법가 사상가입니다. 이 법가는요, 간단합니다. 법대로 할 거야. 엄격한 법치주의입니다. 특히 이 법가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춘추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라고 했지요. 이 진나라가 통치한 사상, 진나라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한 게 바로 법가입니다. 자, 다음 도가인데요. 이 도가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노자와 장자입니다. 이 도가는요, 육아의 덕이라든지 법가의 법을 반대합니다. 도덕이나 법은 전부 다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위자연, 그냥 내버려둬라. 이게 바로 도가입니다. 그냥 내버려둬. 그래서 이 도가는 중국인들의 자연관이나 예술이나 종교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에서 도교 들어보셨죠? 이 도교의 바탕이 바로 도가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묵가인데요. 이 묵가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묵자입니다. 자, 이 묵가는요, 검약과 모두 다 사랑할 거야. 그리고 신분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했고요. 전쟁보다는 평화를 강조한 게 묵가입니다. 자, 이 밖에도요. 자, 병법을 강조한 병가라든지 논리학을 강조한 명가, 그리고 외교를 강조한 종행가, 음양 원리를 강조한 음양가가 있지만 세계사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유가, 법가, 도가, 묵가 이렇게 네 가지를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요. 이 유가와 도가와 법가와 묵가 사상가를 이렇게 한 분씩 모셔왔는데요. 자, 첫 번째 누굽니까? 공자지요. 유가지요. 여기 보면 핵심 키워드가 인과 예입니다. 자, 다음 이 도가인 노자를 보면요.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맞게 무위자연, 그냥 내버려둬입니다. 자, 한비자는요. 법이지요. 그래서 법과 처벌만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묵자니까 묵가지요.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할 거야. 자, 만약에요. 여러분이 춘추 전국시대의 제후라면 여러분은 이 네 분 중에서 누구를 채택하시겠습니까? 자, 다음 이 춘추 전국시대의 분열을 수습하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는 진나라입니다. 수도는 쎄냥입니다. 진나라 때는 쎄냥, 한나라 때는 장안, 지금은 시안으로 부릅니다. 자,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쌤이 설명했듯이 유목민으로부터 기마전술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진나라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지요. 진시황. 자, 그는 처음으로 황제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노트에 빠져 있으니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황제 칭호를 썼다 해서 처음 시자 황제에서 시황제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럼 진나라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왕 혹은 천자 이렇게 불렀지요. 자, 두 번째로요. 이 진시황은요. 9년제를 실시합니다. 자, 앞에서 선생님이 춘추 전국시대에 9년제가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9년제를 중국 전역에 실시한 사람은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파견해서 통치했습니다. 그럼 누가 파견했나요? 진시황이 파견했겠지요.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진시황 앞에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의 제후국이 있었고 제후국마다 화폐나 저울이나 문자가 다릅니다. 이것을 진시황이 하나로 쭉 통일합니다. 화폐는 단량전으로, 그 다음에 저울, 도량형의 저울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진시황이 통일한 단량전이라는 화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진시황이요 9년제를 전국에 걸쳐 실시하고 관리를 파견했는데 이 진시황이 이 관리들이 잘하나 못하나를 수시로 감시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시황이 수시로 지방을 내려가는데요. 그러려면
도로가 빵빵 뚫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도로를 건설하고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진나라의 통치 이념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 춘추 전국시대에 다양한 제자 백가들이 다양한 사상을 각자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 진나라는 법 이외에 나머지의 사상은 전부 다 책은 불태우고 사상가들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분서갱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 천하의 진시황에게도요.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북쪽에 있던 유목민, 그들을 흉노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진시황은 흉노를 내쫓고 그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만리장성을 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베트남 북부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자, 이제 진나라를 멸망시키겠습니다. 자, 이 진나라는요, 이 만리장성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진시황의 무덤, 혹시 아방궁이라고 들어보셨죠? 굉장히 엄청납니다. 이런 대규모의 토목공사,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법입니다. 법에 의한 가혹한 통치. 아까 선생님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원인도 법, 그런데 멸망한 이유도 법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진승 오광의 난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요. 자, 중국의 농민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만리장성을 쌓는 일에 동원이 됐는데요. 지금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쭉 가다가 비를 만납니다. 홍수가 났어요. 다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한 달 동안 발이 묶여 있었어요. 어떡합니까? 정해진 날짜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자, 법을 어겼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을 어겼으니까 죽을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가서 죽으나 대들다 죽으나 마찬가지.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요. 이것 때문에 진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이 바로 진시황입니다. 여기 보면요. 사상을 통일했다 해서 자, 백성들의 책 가운데 의학, 전복, 농업, 임업에 관계되는 건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라. 그리고 법가 이외의 나머지 사상가들은 어떻게 해라? 세냥에 묻어버려라. 이것을 분서갱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파견해서 통치했지요. 이것을 군현제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를 파견하는 이 시스템을 군현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에 다양한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지요. 다양한 화폐를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반량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잠깐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자, 진시황이 죽고 나서요. 진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후들이 다시 패권을 다투는데요. 그 제후 중에 한 명이 항우고요. 또 한 사람이 유방입니다. 이 항우는요. 금수저 출신입니다. 귀족의 출신이고요. 그가 세운 나라가 초나라입니다. 자, 반면에 이 유방은요. 흑수저 출신이에요. 농민 출신입니다. 그가 세운 나라가 한나라인데요. 이 둘은 20번 넘게 싸웁니다. 전부 다 항우가 이겼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최종 승자는 유방이었습니다. 이유는요. 항우는 너무 가진 게 많고 잘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자신이 결정을 합니다. 반면에 유방은요. 가난한 농민 출신이라 그랬지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내 부족함을 메꿔주기 위해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기용을 하지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을 존중을 해줍니다. 자, 항우 혼자서 그리고 다양한 인재를 갖고 있는 유방,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유방이 이기겠지요. 옆에 이 항우와 유방의 대결을 빗대서 만들어진 놀이가 바로 장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장기를 잘 두는 사람, 그리고
장기의 고수는 이 빨간 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나라라고 적혀 있지요. 그리고 장기를 못 두거나 혹은 아랫사람은 이 초나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초나라는 항우의 초나라지요. 누가 이겼다고요? 유방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유방이 세운 나라가 바로 한나라입니다. 자,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유방. 이 사람이 제1대 고조가 되겠습니다. 수도는 장안입니다. 자, 이 한나라는요, 유방이지요. 이 고조는 아주 독특하게 한나라를 통치했는데 바로 군국제입니다. 아마 이거로 통치한 사람은 고조밖에 없습니다. 이 군국제는요, 중앙은 왕이 관리를 파견해서 통치하는 군현제로, 지방은 제후에게 통치권을 주는 봉건제로 통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요. 이 유방이 한나라를 막 세웠지요. 그런데 아까 어땠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나라를 세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사람들에게 제후로 임명해서 지방을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왕권이 조금은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노에게 물자를 제공하면서 평화를 유지한 사람이 바로 고조입니다. 자, 이 한나라를 최강국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무제입니다. 이 무제는요, 선생님이 별표합니다. 자, 앞에서 그 선생님이 진시황을 가리켰는데요. 이 진시황이나 무제는 항상 세계사에서 잘 출제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무제는요, 9년제를 전국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이제 왕권이 강해졌어요. 전국의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임명해서 통치를 합니다.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무제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두려운 존재가 흉노입니다. 그래서 무제는요,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장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을 대월지에 파견을 합니다. 자, 이유는 동맹을 맺으려고요. 그런데 동맹은 실패합니다. 대신에 새로운 무역로인 비단길을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무제가 베트남과 고조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흉노를요, 정벌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렇게 무제가요, 비단길도 개척하지요, 베트남도 멸망시켰지요, 고조선도 멸망시켰지요. 이런 잦은 원정으로 국가 재정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무제는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균수법과 평준법, 소금과 철의 전매제, 그리고 오수전을 주조합니다. 자, 먼저 이 균수법은요, 이 중국은 땅이 넓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특산물이 다릅니다. 그 특산물을 세금으로 걷어서 부족한 지역에 판매하면서 그 이익을 국가가 갖는 게 균수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우리 동네 금산의 특산물이 뭡니까? 인삼이지요. 그 인삼을 세금으로 걷어서 다른 지역에 국가가 인삼을 팔아서 그 돈으로 그 재정 수입을 충당하는 게 균수법입니다. 이 평준법은요, 물가가 쌀 때 국가가 사들여서 비싼 다음에 팔아서 재정을 보완하는 게 평준법입니다. 즉, 올해 예를 들면 마늘이 풍년입니다. 그럼 마늘값이 싸겠지요. 국가가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이제 마늘을 못 심게 해요. 그럼 마늘값이 올라가겠지요. 그때 비축해 놓은 마늘을 팔아서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게 평준법입니다. 그 다음에 전매제는요, 이 소금, 모든 음식에 들어가지요. 철, 당시 농기구면서 무기입니다. 이건 국가만 팔 수 있다. 이게 전매제입니다. 그 다음에 오수전은요, 한나라의 화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자, 이 무제는요. 지금 우리 앞에서 한나라 앞에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왜 망했지요? 법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실 통치 이념으로는요, 법이상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는
그 법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요, 통치 이념으로 법은 좋지만 법을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무제에게 동중서가 통치 이념으로 건의한 게 바로 유교입니다. 그래서 통치 이념으로 유교를 확립한 사람이 바로 무제입니다. 사실요, 이 유가가 굉장히 왕에게는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부모에겐 효, 나라에는 충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누굽니까? 황제지요. 자, 이제 통치 이념이 유교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교를 가리켜야 되겠지요. 유교를 국가가 가리킨다. 이것을 유교의 관학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가리키려면 학교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학교가 바로 태학입니다. 그럼 학교가 있으면 선생님이 있어야 되겠지요. 참고로 유교 경전이요, 시경, 서경, 예기, 주역, 춘추 5개 경전입니다. 그래서 5개 경전에 능한 사람, 즉 선생님들을 오경, 박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나라는 무제 이후에 점점점 왕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외척인 이 왕권이요, 약해지면서 외척들이 힘이 세지는데요, 그 외척 중에 한 명이 바로 왕망입니다. 그가 왕위를 뺏어서 세운 나라가 신나라입니다. 그리고요, 이 왕망은 이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됐지요. 뭔가 개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왕망이 실시한 개혁이 이제부터 땅은 국가가 가질 거야. 토지의 국유화, 그리고 노비 매매를 금지하는 개혁을 실시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쵸? 땅 많이 가진 사람, 노비 많이 가진 사람,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은 사람, 이들을 호족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호족의 반발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방의 친척이었던 유수라는 사람이 호족의 지원을 얻어서 르어양에 나라를 세웠는데요, 똑같이 한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광무제인데요. 해서 이 세계사에서는요, 이 신나라의 앞에 있던 한을 전한, 신나라 뒤에 오는 한을 후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후한이 세워는 졌지만요, 이 후한이 세워질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호족. 그러니까 왕권은 약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후한은요, 외척과 환관의 횡포, 특히 호족들이 땅을 다 가집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불만이 커졌겠지요. 그래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농민들이 네 편 내 편 구분해야지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누런색의 수건을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들을 황건적의 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지금 이 남자가요, 무제에게 통치 이념으로 유가를 채택하세요 라고 건의했던 동중서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요, 누구에 대한 사료인가요? 아, 무제네요.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무제. 자, 여기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수도는 장안이고요. 이 무제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흉노입니다. 근데 이 흉노는요,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흉노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요, 거의 보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제가요, 장건이라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냐면 여기 대월지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라와 대월지가 서로 손을 잡고 양쪽에서 치면 흉노를 제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요, 이 사람이 무제고요,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장건입니다. 이 무제가 장건에게 명을 해서 대월지와 동맹을 맺고 와라 이렇게 시키지요. 그래서 장건이 출발을 했습니다. 쭉 가다가요, 이 장건이 흉노에게 체포됩니다. 그래서 흉노 땅에서 10년 동안 억류돼 있었지요. 거기서 이제 장건은 흉노의 여자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대월지로 갔어요. 그런데 동맹을 맺는 데는 실패합니다. 대월지가 거절하거든요. 다시
장건은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다가 또 흉노에게 체포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억류돼 있다가 가까스로 돌아왔습니다. 자, 대월지와의 동맹은 실패했지만 이 장건 덕분에요. 이 길, 대월지로 가는 길. 참고로 한나라에서는 이쪽을 서쪽 땅에서 서역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쪽이 바로 누가 있냐면요. 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국과 이쪽 로마로 가는 이 길. 자, 요 길이요. 사실은 사막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사막길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 길을 통해서 중국의 특산물인 비단이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비단길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한나라 무제가 개척을 했지요. 중국의 대표적인 무역로입니다. 참고로 이 비단길을 통해서요.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고조선을 멸망시켰지요. 자, 우리에게는 정말 미운 황제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베트남을 멸망시켰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렇게 멸망시키고 군대를 출동해야 됐지요. 당연히 재정 문제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소금과 철을 전매하고요. 균수법과 평준법을 통해서요. 국가 재정을 확충했습니다. 자, 이 무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47쪽에 보면 스스로 평가하기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누굽니까? 법가네요. 여기 한비자라고 나와 있죠. 한비자는 대표적인 법가 사상가입니다. 여기 말풍선에 여러분이 아주 재치 있는 말을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선생님이 교과서 검사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자, 한나라의 문화를 배우고요.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와 수당 제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